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게 공유된 두 건의 파산관제인 보고서,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한 부부가 어떻게 동시에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랑 배경, 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물론 관련된 분들 정보는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두 보고서를 통해서 복잡하게 얽힌 재정 문제를 좀 명확히 보고요. 실제 파산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생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해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 부부가 2018년에 상가 여러 채를 같이 사셨더라고요. 공동투자로. 네, 서울 소초구 방배동의 상가 3채. 그렇죠. 그런데 이 매입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시중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된 수준이 된 게 이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부동산 공동투자가 이게 잘 되면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금리 상승기에는 부채 부담이 동시에 그냥 확 늘어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자 부담 증가가 이분들 재정 파탄 시점을 2022년 한 6월경으로 앞당긴 주요 요인이 된 거죠.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분은 2018년부터 하시던 주유소를 1년 만에 폐업하셨고, 네, 그것도 타격이 컸을 거고요. 또 아내분은 2021년부터 피자 가게를 하셨는데 이것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여기에 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니까 상황이 정말 악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충격, 금리 인상이나 팬데믹 같은 거랑 또 개인적인 사업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입니다. 여러 요인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재정 압병이 확 가중된 걸로 분석됩니다. 자, 그럼 남편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현재 자선으로 예금이나 보험 해약하면 나오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는데. 네, 근데 그 정도 금액은 보통 생활비나 소액 자산으로 봐서 실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환가 대상은 아닌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역시 그 공유 지분으로 가진 상가, 3채. 이게 시가로 따지면 지분만 해도 28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0년식 자동차랑 개인 택시 면허, 이게 핵심 자산이네요. 맞습니다. 이 자산들은 지금 환가 절차,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어요. 특히 상가 지분은 이미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요. 사건 번호는 비공개지만. 네,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상가의 담보 채무,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 돈 빌리면서 설정된 저당권 같은 거요. 이게 총 27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경매로 팔려도 그 담보 잡은 채권자들이 먼저 돈을 다 가져가고 나면 실제 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될 금액이 남을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담보가 그렇게 많으면 사실상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일단 경매 절차를 주시하면서 배당금 수령을 신청해둔 상태고요. 근데 부채는 총 30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채권자 중 한 곳에서 아니다, 이 사람 변제 능력 충분하다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변제를 받고 싶으니까요. 근데 관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담보 문제라던가 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자산 환가 절차, 뭐 경매나 택시 면허 매각 같은 걸 근거로 들면서 그 이해에 대해 반박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절차를 계속 속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내분 상황은 좀 다른가요?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아내분 역시 남편과 같이 공유 중인 그 상가 3채의 지분이 주요 자산이죠. 시가로 한 14억 원 정도 되는 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경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험 해지 환급금 약 625만 원 정도는 이것도 소액이라 환가 대상은 아니고요. 네, 그건 제외됐습니다. 아내분의 부채는 약 5억 3천만 원 정도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주로 사업자금,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피자 가게 매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사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편분 사건과 달리 채권자 이의는 없고요. 네, 다행히 아내분 사건에는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아내분 사건 역시 남편분처럼 부동산 경매 결과를 봐야 하니까 절차 속행을 신청한 상태고요. 맞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파산관제인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제인이 또 하나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부가 과거 2016년에 아파트를 판 돈이 한 5억 1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재산에 혹시 숨긴 건 아닌지 보려고요. 그런 조사도 하는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그 전에 있던 대출 갚고 또 다른 데 사는 집 임차 보증금으로 쓰고 해서 뭐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 정황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확인 절차죠. 결국 그럼 남편분, 아내분 두 사람 모두 현재로서는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 의견 보류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관제인은 그 부동산 정매 결과나 남편분의 택시 면허 환가 결과 같은 걸 다 지켜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면책을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의견을 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두 보고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거액의 공동투자가 실패했을 때 부부가 함께 겪게 되는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파산 절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자산에 담보 같은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때 파산 절차가 정말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구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죠. 재산 조사부터 시작해서 환가 진행하고 채권자 이의 검토하고 정말 복잡한 과정을 관리하면서 법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당신께서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실제 사례 분석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이미 과도한 담보 때문에 경매 후에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불확실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부부에게 새 출발의 기회, 즉 면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남는 재산이 있냐 없냐 외에 법원은 모채 파산에 이르게 과정에서의 성실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소를 더 비중 있게 고려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